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열띤 경쟁이 붙었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으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해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서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비핵화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정보 당국은 고체 연료 시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천경덕 행정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가 물러나자마자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말 바삐 돌아가는 운명의 날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 한국당 신임 원내사령탑에는 강경파 5선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뽑혔는데요. 결선까지 가는 박빙승부였죠? 네, YTN도 라이브로 전해드렸죠.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5선 심재철 의원이 한국당 신임 원내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당선됐습니다. 기호 순으로 3선 강석호, 4선 유기준, 재선 김선동, 5선 심재철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1차 투표에선 과반 득표자가 없었고 결선 투표에서 심재철 의원, 김재원 정책위 의장 파트너가 5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나란히 28표를 받아 함께 결선에 올랐던 강석호, 김선동 의원은 결선에서는 27표를 얻었습니다. 새로 원내대표에 오른 심재철 원내대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경력이 있는 5선 의원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한때 친이명박계로 불리는 등 현재 주류 세력과는 거리를 둬왔던 인물입니다. 16대 총선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양에서 내리 5선을 했고 6선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면 한국당 내 최다선 의원입니다. 20대 국회 상반기 때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 원내대표가 격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수에서나 민주화운동 경험에서나 더불어민주당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내년 5월 20대 국회까지 임기가 주어지고 내년 총선 공천 등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국당 신임 원내사령탑이 꽉 막힌 대치전국을 풀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새로 뽑힌 한국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라 같은 기대는 있습니다. 당장 낮 12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모아 회동을 잡아놓으며 본회의 전에 극적인 타결을 포기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정기국회가 10일, 내일까지인 만큼 한국당을 뺀 여당과 군소 야당들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또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법과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해도 정기국회 일정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한국당과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회유책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을 저지하고 친문 3대 농단과 관련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여야의 대치 전국 속에 한국당을 뺀 여당과 군소 야당들은 4+1 협의체에서 실무 협상을 거의 마쳤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 규모에서 1조 정도 깎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고, 선거법 역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석으로 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연동률을 50%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시작한 실무 의원들의 회의에서 선거법은 마침표를 찍고, 이어 낮 1시에는 원내대표급들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시작하는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인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지 국회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북한이 자신들이 정한 협상 시한을 앞두고 성탄절 선물 담화에 이어서 중대 실험 발표 같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다며 추켜 세운 뒤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방식의 행동은 그동안 미 행정부 관료들이 밝혔듯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관료들은 두 가지가 아닌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응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두 가지를 대북 외교의 성과로 거듭 내세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서는 그동안 내세워왔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언급되지 않아 경고에 대한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지난 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때부터 감지됐습니다. 대치 관계일 때 조롱의 언사로 사용했던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로켓맨이란 말과 함께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직설적 화법으로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정보당국은 고체 연료 시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고체 연료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면서 이번 시험이 고체 연료와 관련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시험인지 위성 발사체 관련 시험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중대 시험과 관련해 한미가 긴밀한 공조로 북한 동창리를 비롯한 주요 지역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중대한 시험을 정밀 분석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북 정보 사안을 확대해 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연구 폐기 등이 담긴 평양 공동선언을 북한이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여권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온 검찰이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관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조사했는데요. 참고인 신분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윤건영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 실장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깔끝이 결국 청와대 핵심에 다다른 양상입니다. 검찰은 윤 실장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과 함께 금융권 주요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같은 이유로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들은 유 전 부시장과 함께 각종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은
유재수와 이들 3명이 텔레그램 메신저 단톡방을 공유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부 언론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단체로 모인 대화방에서 각종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얘기인지에 대해선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유재수 텔레그램 멤버에 대한 조사에 앞서 당시 감찰 라인인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마쳤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의혹의 핵심이자 청와대 감찰 라인 최고 책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유재수 감찰 중단을 결정한 이른바 3인회의 멤버 중 핵심 인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소환 시기는 언제쯤으로 전망됩니까? 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인데 검찰은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구체적인 조사 시기나 그 조사 방법이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다만 조 전 장관이 앞서 3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 일가 비위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때 진술을 거부한 것에 비춰볼 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가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10명에게 어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내려보낸 첩보 등을 바탕으로 선거를 석 달 앞둔 지난해 3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출석을 요청받은 시간이 촉박했고 검찰 출석 여부는 개인 선택이라며 조직적인 출석 거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장기간 법무 분야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 6층에 꾸려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소감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자신이 지명받은 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명 이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축하 인사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사 차원으로 잘 모르는 사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로 위임받은 권한을 서로 존중해 행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 주에는 추위 대신 미세먼지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나쁨 수준까지 나빠진 대기질, 내일은 더 악화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예, 오늘 내일 미세먼지 상황이 어느 정도 안 좋은 겁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입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현재 호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특보가 내려질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아침 내륙에 낀 안개에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대기질이 갈수록 더 악화한다는 겁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서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수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에 주 후반에는 상황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내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은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선출되면서 막판 여야 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관건입니다. 자, 오늘 국회 상황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4명의 후보가 도전했고 1차 투표에서는 결론이 안 났고 이제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심재철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오늘 회동이 있다고 합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도 아마 오늘 그럼 참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요. 자, 오늘 이 자리가 꼬여있는 국회를 풀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국회의장과 그리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새롭게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이 자리를 했고요.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까지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논의가 이제 공전을 거듭했는데 여기서 오늘 어떤 단초가 마련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질문을 바꿔보죠. 일단 오늘 이 심재철 의원이 당초 이 시간쯤에 저희랑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지금 갔습니다.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황교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예.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임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막고 그리고 친문 게이트를 강력하게 조사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거라고 보기는 그렇게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예. 아마도 본인은 뭐 문희상 의장과 담판을 진다고 얘기를 했겠지만은 실제로 현재에서 노선을 바꿔서 협상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뿐만 예. 아니라 또 신임 원내대표가 바로 기본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표정은 밝아 보이는데요. 차재훈 교수님 어떻게 좀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오늘 뭐 지금 한교안 대표가 아주 강력한 투쟁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한교안 대표의 메시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생 법안의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처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켜드려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민생 법안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여야 간 협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야 간 협상이 되고 민생 법안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럼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된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민생 법안 199건에 대한 이 필리버스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뭔가 융통성이 있는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협상이 제 생각에는 막판에 그러니까 상당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여기다가 심재철 지금 신임 원내대표도 오늘 이 경선에서 연설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 재선거법은 악법임에 분명하고 절대 반대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 앞에서 협상을 외면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투쟁을 하되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일당은 지금 협상 테이블로 복귀는 저는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서로 좀 주고받기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극적인 그러니까 마지막 타협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생각이지만 네. 좀 나름대로의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그동안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강경했고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 가운데 상당히 그 강경파로 꼽혔던 인물이거든요. 물론 뭐 지난번 조국 사태 당시에 오선 의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삭발 투쟁에 나선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예. 사실은 이 지금 심재철 의원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말이죠. 인생의 역정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명분보다는 현실을 좀 더 우선시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1980년 당시 그러니까 예. 그때 민주화 시기 때 이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대학생들의 시위를 할 때 학생 운동권 리더였는데 그때 해군이 결정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본인이 호남이고 운동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이 네. 아니라 보수의 정당을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했지만 본인이 지금 이 선거법 협상과 당면에서 예. 지금 이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일단
이 지금 이 강하게 투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해서 실리를 찾을 수 있으면 찾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외유내강형의 예. 그런 리더십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심스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협상에 대한 기대를 조금 예, 걸어보시겠다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원내 지금 사령탑에는 심재철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당연히 정책위 의장에는 이제 김재원 의원이 이제 따라서 당선이 되는 거죠.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의원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친황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초선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네. 더 나가서 이제 김성동 그리고 김종석 두 의원들 뭐 당내에서도 인정받는 의원들이지만 재선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3선 이상 모든 중진들은 사라지고 초재선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예.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견제 심리가 저는 분명히 작동됐을 거라고 좀 보고요. 예. 더 나가서 아주 굉장히 편하게 심재철, 김재원 조에다가 투표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편하게? 아주 편하게.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모양도 갖춰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친박 인사가 원내대표까지 한다면 도로 지금 박근혜 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또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비박에다가 그리고 더 나가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 중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이면 김재원 속에는 의원이 친박색이 강한 인물이잖아요. 누구요? 김재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의원이요. 때문에 편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네. 비박이지만 그 정책위 의장은 친박이니까 아주 굉장히 그래서 저는 거의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네. 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유기준 의원이 얻은 표가 10표밖에 안 되잖아요. 2차 투표를 보면은 10표가 거의 대부분이 실은 심재철 의원 쪽으로 다 흘러갔거든요. 이 표를 김재원 이번은 의원이 김재원 표가 다 가져온 가져갔다고 거다.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전략적인 선택이었군요. 아니, 굉장히 전략적 선택이었고 예. 두 조가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고위원회에 가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를 대신해서 정책적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김재원 지금 네. 정책의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친박과 비박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기대 섞인 이런 협상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도 당장 지금 법안 안건 처리는 철저하게 국회의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예. 4+1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정하잖아요. 예산안 먼저 하고 선거법하고 공수처법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장이 문희상 의장이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안건과 관련된 처리는 전적으로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4+1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협상을 깰 수가 있는 것이죠. 민생법안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 방송을 보니까 바른미래당의 김관정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결국 민생법은 나중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 키는 누가 주고 있냐면 결국 문희상 의장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문희상 의장께서 이것을 모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4+1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입장이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처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 저는 봅니다. 근데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이 민생법안 이 필리버스터 네. 철회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로 미루자 이런 일종의 중재안 같은 것을 제안을 했는데 뭐 양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일종의 중재안이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때 예. 그러니까 여야 간의 협상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심 한국당 쪽에서는 받아들일 것으로 봤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최상의 아닐까 하는 생각이 최상의 듭니다. 안이 예, 예.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회가 꽉 막혀버린 이유가 자유한국당이 198개의 민생법안에 대한 이 일괄적인 그 필리버스터를 걸었기 때문에 그 국회가 꽉 막혀버린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자유한국당이 오늘 거기 지금 문희상 의장 주재 회의에서 일단 그 필리버스터를 먼저 처리하겠다. 대신 그러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것을 정기국회 내에 하겠다는 것을 또 일단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자. 대신 그리고 오늘
지금 그 예산 처리하기로 돼 있는 부분은 내일 지금으로 미룬 대신 그 지금 한 24시간 정도 확보된 시간 동안은 논의를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예산과 관련된 예. 막판 심의에 참여해서 같이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으로 가자. 예.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그렇죠. 자리가 굉장히 주목되는 그렇죠. 자리일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이해찬 그 민주당 원내 예. 이해찬 민주당 대표요? 대표도 예. 마지막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린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마지막까지 네. 대화하겠다는 거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이 새로 선출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상당한 협상의 메시지 나름대로의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름대로 대화의 손짓을 내미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재철 지금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심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내에서도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심재철 의원이 왜 되었느냐 이 부분은 무조건 친황 그러니까 이 체제가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당내에 그런 몸짓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의 주류가 끌고 가고 있는 강경 투쟁보다는 뭔가 협상의 물꼬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그러한 의원들의 표심도 저는 이번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 승인 중에 예.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필리버스터 철회까지는 한국당이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가 예.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거는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는 전반적인 거예요. 거, 예를 들어서 예. 4+1을 통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큰 틀 속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선거법을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 보면은 여야 3당 간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동안 가능했었는데 여야 4+1이라는 협의체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것은 이제 아마도 물꼬를 틀 가능성은 있어요. 또 예산결산위원장이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그건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시 복원을 해서 뭐 내일 정도도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관건은 뭐냐면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4+1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입장이 아주 강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경우라도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생법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에 통해서 예산을 예산 통과시킨 다음 통과시켰는데. 그다음에 전략이 뭐냐라는 예. 거죠. 거기 속에서 당장 내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후에 그 이후에 선거법,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이런 실질적인 법안을 논의할 때 그 논의할 때는 저는 또다시 여당에 대항해야 해서 야당이 결국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그 해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는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못하면 한국당 패싱으로 표결 처리가 될 수도 이런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김관영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한국당 협상을 요구해 온다면은 적어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도는 받아야 그 이후에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뭐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4+1에 들어와 예. 있는 나머지 정당들 입장에서도 이번 이 선거법은 어떤 식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라는 원칙 자체는 도입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원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이 지역구 225, 그러니까 비례대표 75, 비례대표 75를 전부 다 지금 준연동형제로 해서 50% 비례로 해서 다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250, 50 아니요, 225에 75 지금 예. 원안에 올라가 있는 것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4+1에서 놓은 이야기가 어디까지 좁을까니까 지금 이 수준까지 왔냐면 지금 지역구는 250, 비례는 50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 준영이 50%를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 50도 이 반으로 딱 나눠서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를 적용하는 부분은 25석만 하고 나머지 25석은 지금 병립형으로 네. 지금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예. 지금 이 중재안을 내놨다고 하거든요. 네. 물론 이 지금 군소정당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왜 그 안을 냈겠느냐. 네.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군소정당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예. 저는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다. 네. 지금 이 사실 이 우리가 선거법의 협상이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선구구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이 지금 비례가 지금 깨지는 부분 그리고 사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 원칙이라는 부분은 도입하되 예. 그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불이익은 최소화시키겠다. 예. 그런 식의 중재안을 만약에 지금 협상 카드로 낸다고 한다면 예. 한국당 입장에서도 마냥 거부하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어렵다.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제 생각에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조심스럽게 좀 낙관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선거법이라는 부분도 여당도 마냥 지금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야당 입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패싱될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자유한국당 다 안아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타협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집니다. 예, 뭐 타협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앞서 저희 국회 중계 연결했을 때는 이제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 그리고 연동률 50 이 부분이 이제 실무선에는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1시에 원내대표급들이 만나서 이제 최종 단판을 짓겠다 여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공수처 내주고 선거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타협안도 제시를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을 또 거꾸로 또 협상안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연동형을 몇 %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50%지만 아마도 이제 뭐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뭐 30%도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고 예. 지금처럼 민주당처럼 뭐 연동형 50%를 비례대표 한정해서 했다. 한마디로 다가 누더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예. 선거 제도를 저런 식으로 정치적 공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제도를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나쁜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라고 보고요. 아마도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이 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거는 250대 50에 50% 연동형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아무리 민주당이 바꾸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예. 다른 소수 정당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협상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다만 연동형으로 가져가자고 했을 때 아마 자유한국당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도 4+1 협의체가 정부가 제출한 513조 5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순삭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의 통과도 지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 오늘 한국당 정책위 의장으로 선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이른바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하면 고발하겠다. 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의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로서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 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수정된 모든 내용을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까지 하나하나 건건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국회법은 예산 심사를 당파적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고 그 기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고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형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나아가 예산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4+1 협의체 예산심사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 김재원 의원 굉장히 강력한 그 발언을 했는데요. 네. 자, 이 발언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안까지 그러니까 한국당이 패싱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용납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실 또 이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예산을 자기 지역 예산을 많이 정액시켜 놨거든요. 예. 이 상황이 모두가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1이라는 이 뭡니까? 이 원내 교섭 단체가 아닌 당까지 끼어서 이렇게 하고 제1야당을 제치고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사실 비정상적인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이 비정상적인 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것이 왜 발생했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그 지금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래 지금 11월 30일까지 아마 그 예결산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고 12월 1일 날 국회에 아마 지금 부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므로써 예. 모든 것이 딱 스톱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남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지금 창정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한국당 입장에서 그럼 4+1의 가면 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국회법대로 그러면 지금 정부 원안 513조 5천억이라는 예산 그 자체를 가면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그거 갖고 표결하자고 하면 그럼 동의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자가당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 수준과 관련해서 지금 이 상당히 그 정부 여당을 그러니까 지금 여당을 돕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그러니까 정치 관여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지금 헌법에 보면 정부가 예산안의 정액에 대해서는 이 지금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내에서 정부 원안을 갖고 지금 국회 정당들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 경우에는 국회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수수방관할 수는 예.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재원 이 지금 자유한국당 이 지금 그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예산 패싱에 대한 그러한 아주 이 격렬한 분노가 이런 아주 이 좀 상당히 좀 험한 발언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예산 심사 참여하는 공무원들 고발 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4+1 협의체로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것도 분명히 좀 비정상적이긴 한데요.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냐 이제 차재현 교수님 그런 문제점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지금 장외 투쟁 그리고 뭐 삭발 단식 굉장히 강한 투쟁 노선으로만 지금 일관되고 있어서 어떤 협상의 장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여당 입장에서는 또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저는 조금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이게 원인 제공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은 예산안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예산안과 관련된 심의에는 여야 3당 간사 체제를 작동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일방적으로 봉쇄하고 막은 것은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것을 필리버스터에 잘못한 것을 나름대로 홍보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산안 자체를 걸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예산안과는 513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과 관련돼서는 여하튼 간에 11월 30일 이전에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라도 이것을 여야 3당 간사 체제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은 민주당이 거부하고 전혀 생뚱맞은 4+1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가장 비정상적인 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부분 속에서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집권 여당이 예산안 심사만이라도 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했어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실은 그런데 마치 비정상적인 것을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과거 국회법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하는 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는 다만 그것을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와
협의해서라고 돼 있어요.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원내 교섭단체의 한 부분인 자유한국당이 배제한 상태에서 수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이 모든 책임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새 원내대표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출이 됐으니까 이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빨리 여야 3당 합의체를 다시 발족을 시켜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이런 정상적 절차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 3법 좀 줄줄이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2시 이후에 극적으로 타협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꼬이는 상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제 17일인가요?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로 총선 국면에 또 들어서게 되는 상황인데 어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공식적인 분당 절차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청바지 입고 젊음과 새로움을 강조한 의원들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닻을 올린 새로운 보수 순항할 수 있을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드보수로는 문재인 정권이 재집권하는데 들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지지하고 중도층이 함께하는 새로운 보수만이 저 무능하고 촛불 정신을 짓밟는 낡은 진보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님, 광주에서 부산의 아들 하태경, 부산에서 대구의 아들 유승민, 대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들이 개문 발차를 할 수밖에 없다. 같이 합류하실 거라고 봅니다. 12월 중에는 입장을 하신다고 믿고. 인수통합도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네, 어제 변혁 의원들의 창당 준비위 발기인 대회를 하면서 보수 통합이 어디로 흘러갈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드레스 코드는 청바지였고요. 젊은 전국 정당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변혁 입장에서는 좀 독자적인, 그러니까 이 좀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독자적인 공간을, 정치적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 보수 통합을 하기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보수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수의 혁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식인 상황에서 손을 잡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일단 정치공학적인 통합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9석과 108석의 통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개혁 보수의 기치를 들고 자신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중도층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오도 갈 데 없는 이런 중도의 표심을 잡아와서 상당히 지지율을 견인하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자유한국당이든 뭐든 정치적 운신의 공간은 상당히 넓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혁이라는 이 새로운 정치 모임이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앞서도 아까 그림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금 그 변혁이 상당히 모시고 싶어 하시는 분, 이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을 어떻게 지금 그 합류시키느냐 이것도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쭉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어제 어쨌든
이 창당 선언을 하면서 청년, 중도층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지금 대구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유승민 지금 의원은 이제 대구에서 시작을 하겠다고 네. 얘기하는데요. 드레스 코드 가지고 세상이 바뀌면 매일 드레스 코드를 바꿔 입죠. 그렇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전과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볼 때 이거는 보수 통합은 물 건너 갔다고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도 뭐 본인은 한쪽 날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150억석을 가져가겠다는 네. 얘기는 변혁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합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유승민 의원과 한번 정치 실험을 했는데 그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또다시 이것을 가지고 가기에는 결국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개혁적 보수로 해서 가져간다면 결국은 가운데 중도는 안철수 의원이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변혁에서 남아있는 뭐 지금 국민의당 출신인 나름대로 비례대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6명의 의원들이 과연 변혁 창당에 참당할 수 있을까? 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혁적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꼭 한번 그 변혁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동안 개혁 보수를 가지고 만든 창당했었던 바른 정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참여는 왜 없느냐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뭐 계속해서 개혁적 보수를 가겠다, 새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히려 국민들은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정당 세력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인물로 중심으로 한 청년이 중심으로 한 정당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김종인 전 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물론 이제 변혁을 통해서 새로운 뭐 우리 정치권에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좀 나름대로 정교하게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올드 보수로는 성공할 수 없고 우리가 중심이 되면 150석 정도 얻는 제1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선언한 것은 오히려 보수 통합은 물 건너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변혁 발기 명단을 보니까요. 윤창호군 유가족 최명학 씨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정준영 그 카톡방 사건 폭로했었던 변호사죠. 방정현 변호사 발기인으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 지금 누가 함께 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 당이 지향하는 바를 나름대로 사람들이 캐치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변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공정과 정의라는 이제 중도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참여의 면면도 중요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변혁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그 가치가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 상당히 생각과 맞아지느냐. 그 과정은 또 이 지금 변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동안 그러한 행동할 만한 정치적 이력을 보여왔느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지금 그러니까 이 당을 주도하는 사람 말고 또 얼마나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동참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승리,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공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유승민 의원께 8명, 그리고 권은희 의원까지 지금 9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까 하태경 의원이 이제 준비위원장인데요. 개문발차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합류하기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정치권으로 돌아오기는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과 만난 이태규 의원의 말에 의하면 안철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2016년도 국민의당을 만들 때 선거를 3개월 두고 만들었고 그리고 26.7%로 결국은 제 정당 투표에서 2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 달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좀 본다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당제 편성 관점에서 대한민국 한국 정치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정당의 파편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정당 말고도 뭐 유승민당, 안철수당, 뭐 손학규당, 뭐 대한시대, 뭐 여러 정당들이 파편화될 수밖에 없게끔 되면은 결국은 뭐 60년대에 스칼로피노 교수가 얘기했었던 한국 정당의 1.5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여당이 1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은 전부 다 합쳐봤자 0.5배기 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보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전히 한국 보수는 뭐 박근혜 탄핵 문제를 가지고 또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또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몰락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모두가 다 부족해요. 정말 만약에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열기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벌써 만나자고 한 게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두 달이 돼도 못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기에 다시 뭐 안철수 의원까지 합쳐서 보수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연못구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는 이번 총선을 건너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안철수 그러니까 의원 전 같은 대표 경우는 지금은 선택을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정치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때 자신이 이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여전히 다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를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로 본인이 중도 정당의 대표인으로서 부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그 카드를 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어쨌든 지금 극우에서 변혁까지의 이 보수 통합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계산해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돌아온다면 예전의 안철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바로 그 대목이 상당히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 안철수 국민의당 바람이라는 걸 따지고 보면 안철수에 대한 기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난 뒤에 상당히 국민들이 그러니까 원내 3당이라는 아주 상당한 그 지지를 부여했는데 그 뒤에 국민의당 실험 자체가 사실상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그 실패의 그 정치적인 책임은 오롯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 기대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남아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본인의 선택과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을 패싱을 하고 좀 더 자신이 새로운 그 모습을 보이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난 뒤에 복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돌아온다면 아마 그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되는데요. 남은 시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축하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받으셨습니까?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뭐 관심 자체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년 초에 검찰 인사 단행 얘기도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 지명을 받은 입장이고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총장과 모르는 사이고 결국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덧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나타났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감찰권, 두 번째가 수사지휘권, 마지막이 인사권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활용을 해서 검찰을 예를 들어서 제압하겠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상호 존중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법무부는 법무부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훨씬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선 의원의 당대표까지 했다면 얼마나 많은 협상과 나름대로 조화로운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완전히 그냥 장악할 것이다.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내년 2월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사단을 배제할지 말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의원이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의 친소 관계보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얼마나 적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검찰이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원칙 내에서 작동되는 데서 이 사람은 적임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좀 더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검찰 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금 기관 대 기관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결국은 지금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그 법무부의 검찰 통제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동안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가능성에서는 과감하게 철퇴를 가하되 그렇지만 이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또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 추미애 지금 의원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력과 결부돼서 저는 상당히 양날의 칼처럼 아마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병준 교수님 포함해서 더 센 사람 이런 평을 내놓는 사람 많은데요. 앞으로 검찰개혁 어떻게 이끌어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를 청와대에서 오늘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 내한 공연을 축하하면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를 내준 데 대해서 공감하고 감사를 표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U2 한국의 첫 공연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봤던 제 아내 말에 의하면 아주 대단한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U2의 음악도 훌륭했고 또 우리 보척 스카이 돔을 가득 채운 4만 5천 명 한국의 팬들이 우리 U2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아주 열광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공연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오프닝 곡으로 선데이, 블라디 선데이, 그 다음에 엔딩 곡으로 완을 이렇게 불렀다고 들었는데 다 아주 음악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우리 한국인들로서는 아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일랜드의 상황을 노래했던 것이었지만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도 1월이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이후 우리 한국 국민들도 이 남북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런 열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제 훌륭한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 도중에 메시지로서도 우리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시고 특히 아직도 완전히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는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그렇게 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U2가 지난 40년간 세계 최고의 락밴드의 위상을 지켜왔는데 그런 아주 훌륭한 음악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또 그 음악 활동을 매개로 해서 평화, 인권, 그리고 또 기아나 질 등 캐치 같은 그런 이제 사회운동까지 함께 전개하시고 또 아주 많은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변혁의 신당에 자신이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식 전 안 전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안 전 대표의 신당 합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현재 해외 현지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변혁 신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오늘 오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대리해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 2016년 8월 서울 논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경북 상주시에 있는 중학교에서 학생 4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단축 수업과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과 상주시 보건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학생 42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6일 휴교했고 오늘부터 11일까지는 오전 수업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Three, two, one. 네, 현재 서울 하늘은 희뿌연 먼지 장막에 뒤덮였습니다. 평소 이곳 하늘공원에 올라오면 도심이 훤히 내려다 보이지만 지금은 먼지로 인해 건물 윤곽이 흐릿한데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후 들어 대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호남,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설상가상으로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 영서, 충남 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지만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과 광주 11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가 한 차례 더 오겠고요.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원 산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인 이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1시 반에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